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벌어진 12.3 쿠데타에 대해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돼 있다며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힘을 보여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걸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고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는 겁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대상으로 진행된 회견에선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질문에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단절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기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해선 중재 조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국민 특별성명 후 내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난 6개월은 회복에 중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미래중심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경제 회복 영향이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대장 전원 교체 등 지휘부 쇄신과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등 우리 군이 처한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병력, 부대,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는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구 절벽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은 자주 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의 기류에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군대를 이끌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급여 체계와 복지 체계를 개선하고 군 복무 가치에 맞는 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7대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자체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월성과 권익위, 서해, 사드, GP, 관저, 통계감사 등 7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표적감사 논란의 발단으로 내부 통제장치의 무력화를 지목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논의를 건너뛰고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에 착수하도록 사무처가 관련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고발은 감소한 반면 감사원장 직권으로 가능한 수사 요청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땅한 내부 견제를 받지 않는 특별조사국의 감사도 늘었습니다. 7대 감사 중 4개 사항에 특조국이 관여했고 특히 3개는 전임 사무총장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원은 이런 자체 진단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특조국의 폐지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심위원회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수사 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공개 여부도 먼저 감사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계획에 없던 사항을 감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형사상 조치와 징계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27조 9천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원에서 1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핵심 전략 사업은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ESS 설치를 250곳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반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100곳과 공영주차장 50곳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과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 1조 1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로 산모 건강을 강화합니다. 청년 미래적금 지원 대상도 기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확대해 미래세대와 청년층의 재정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특히 늘어난 항목으로 민생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민생경제 예산이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기존 777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기초지자체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 수명의 연장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기리배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10% 인상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 수당도 오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회복 지원용으로는 17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구축에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인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세자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재해 예측 대응 예산도 강화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 개발 예산은 3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지원과 경찰 주재관 등 전담 인력 54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방보훈 분야에선 참전 명예수당을 10,000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37억 원 증액됐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경우 평균 83.7년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2년 늘어난 것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86.6년, 남자는 80.8년으로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5.8년 더 길었습니다. 다만 성별 기대 수명 격차는 8.6년을 기록했던 198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간질환, 그러니까 음주나 뭐 이런 부분에 남자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흡연, 음주 이런 쪽에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요.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평균 65.5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원인별로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폐렴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각각 10.2%,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암이 없다면 기대 수명은 3.3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심장질환이 사라진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3년, 여자는 2.9년 기대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3번째, 남성은 11번째 수준이었습니다. 3,370만 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보낸 안내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항목도 일부 빠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미상해자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안내하였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송지 목록에 올라 정보가 유출된 쿠팡 미가입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추가로 유출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 공지에 그친 것도 지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알림창으로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공동현관과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이용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요령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미끼 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정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 증가를 기록한 2021년 4분기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분기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한 겁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고치인 1.3% 늘었고 정부 소비도 1.3% 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호조로 2.1% 늘었고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해 6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4분기 성장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분기 정기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1%이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실질 국민총소득 GNI도 발표했습니다. 3분기 GNI는 교육 조건 악화 등 요인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쳐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3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자는 19만 명으로 이 가운데 청년층은 69.6%인 1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22.8%로 비수도권에 머무른 청년의 소득 증가율 12.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7.6%에 비하면 3배가량 높았습니다.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계층도 높아졌습니다. 34.1%는 소득 분위가 상향됐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경우는 24.1%,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문 경우는 각각 23%, 22.7%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역 간 임금 산업 격차를 지목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지역에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있다가 일자리가 좀 풍부한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또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25.5%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데이터처는 제조업 중심의 지방 특성상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92개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2.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 원.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금액은 515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대비 1.8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이 32.9%로 가장 높았고 중앙, 포스코, BS, 쿠팡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부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59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SK와 삼성, 포스코, HD현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들 5개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전체 공시 집단 내부 거래 금액의 65.7%를 차지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총 72개로 연간 1,000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와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와 GS 등 7곳입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 거래임을 시사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부 거래 현황을 상세히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습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 도핑 방지기구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코번트리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국내외 활동에 감명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불안정한 지반과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의 미끄러짐과 사고 지점 인근 노후 하수관의 지속적인 누수로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늘 오후 대전 스튜디오 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 LED 벽에 구현한 가상 배경이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실감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가상 제작 시스템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달과 내년 3월 두 차례 시범 운영 사업으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